네, 구사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 좋은 점심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지난주 토요일 광주에서 행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광주를 찾아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전남광주 촛불행동 회원들이 뒤풀이해서 참 많이 했습니다. 8.15 호남 총궐기에 참가해주신 전국의 촛불 가족 여러분 또 전남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날 현장으로도 주민분들께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한테 여쭤보면은 나 그냥 현수막 보고 달려왔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그냥 여기 집 주변에서 산다고 하니까 나도 힘보태러 왔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국익과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 요소, 방해의 요소도 주권자 국민이 직접 나서서 물리치겠다, 제거하겠다라는 높은 주권의식이 표출되는 장 같은 거예요. 그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런 자신심, 어떤 그런 위력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는 경제 발전도 국익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매우 정확한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그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날따라 자주로 살 길 찾자라는 구호가 정말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광주에서 또 외치니까 진짜 딱 들어맞는 구호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목이 좀 많이 쉬셨네. 행사 준비하시느라. 그래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 근데 아니 뒤풀이를 네. 너무 또 아니 좋죠. 그날 저희가 또 주민분들이랑 같이 뒤풀이도 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위기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주민분들 모이셔서 뒤풀이 가셔야 됩니다니까 약간 일정처럼 다들 그 시간도 참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 지역 집중을 간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이 힘들더라고. 근데 매달 전국 지역 집중을,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실 때 다들 이렇게 고된 일정 속에서 다 서울로 오셨겠구나. 근데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 정도로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연휴 때 맞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한 4시간 정도면 오가는 길을 막 5시간, 7시간 걸리셨다고 맞아. 하니까. 그날 막 모든 장비들이 다 늦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괜히 차가 죄스럽기도 너무 하고 막히니까. 너무 아닙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집회하는 동안 5월 광주 생각도 정말 많이 났습니다. 사실 5.18 민중항쟁이 이 미국의 추악한 본색과 민낯을 한국 사회에 까발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대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전방에 있는 군이 광주까지 가서 시민을 학살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미국의 개입, 미국의 묵인 방조 지원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실제 전두환이 그 권력의 자리를 안고 나서 미국이 전두환을 미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세계적으로 공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5.18 광주학살 배후 미국은 사죄하라 이런 구호를 들고 막 투쟁도 하고 했었는데 그 5월 광주의 정신이 자주의 정신으로 빛나는 뭐 80년대, 90년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8월 15일 날 호남 총궐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자주 독립의 단지기가 미군 기지 앞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역사가 이만큼 발전했고 더 힘있게 전진하고 있구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문영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 취소를 하니까 또 다시 한번 열받네요. 네. 반응이 어때요? 거기 광주 주민분들은? 뭐 아무래도 왜 저럴까 많이 말을 아끼시네. 네,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대가 사실은 이제 미국한테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국회가 나서서 주권 회복이라든지 자주권 실현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때인데 미국의 눈치를 상당히 보느라고 네. 좀 허공에 누구에게 사과하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요. 사과를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인 거고 여러모로 어쨌건 네, 또 힘 합쳐가지고 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좋습니다. 광주 강상구 국회의원인데 네. 네, 더 함께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작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앞 방송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거의 못 다뤘거든요. 네네. 오늘 좀 깊이 있게 다뤄주십시오. 네. 네,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전작권 환수 이야기를 집권 이후에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2026년 4월 미 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또 한 장 넘겨주시면 5월 국무회의 자리에서 한 발언도 있습니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겠다. 대한민국이 헌법이 정한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았으면 좋겠다. 아,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헌법이 정한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위상, 이게 전작권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점에서 또 전작권 문제를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5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같이 네.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오늘도 또 전작권 오.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더라고요. 전작권을 내 임기 내 환수하겠다.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렇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군사 분야에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를 떠나가지고 사실 그냥 독립국가면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사실 국방력이 약한 국가들도 다 있잖아요. 자국의 작전 통제권을 다른 국가에 위임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주권의 핵심 요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서 이 국권을 피탈하는 과정을 보면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에 대한 통치권을 박탈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식민 지배를 한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정도로 주권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근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군이 대통령의 통수를 벗어나고 그 통제 아래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여지없이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한국의 군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통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위헌이라는 거예요. 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백한 사실을 왜 70여 년 동안 방치하면서 왔는가. 그러네요. 이 위헌 위법적인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애초에 한국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없죠.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50년 7월 14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한 19일 뒤에 이승만이 메가더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지휘권을 전쟁 기간 동안 이양한다라는 편지를 써서 편지 한 통으로 넘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매국적인 행태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이 편지 한 장이 전부이기도 했고 무슨 법적 절차를 가지고 이양을 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편지 내용에 따르면 전쟁 기간 동안 이양한다고 네. 한시적인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작권이 다시 한국 정부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편지 한 통으로 덜렁 넘겨진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그럼 어떤 한미 간의 조약이라든지 협정이 있었나 살펴보면 이 군차 작전 통제권 관련해서는 1954년 11월에 한미 합의 의사록을 통해서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전이 됐고 1978년 한미 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전략지시 제1호로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다시 이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유엔군 사령관이든 한미연합 사령관이든 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을 하는 거잖아요. 모자 모자만. 세 개를 이렇게 바꿔 맞아, 써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계속 갖겠다라는 것을 이런 합의 문건을 통해서 약속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조약이나
국회 비준을 거치는 정식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나 절차적 어떤 명분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네. 더군다나 헌법 제60조에 따르면은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럼 군 작전 통제권을 한국의 대통령이 갖지 않고 다른 나라가 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안전 보장이라든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 헌법 제60조에 따라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 제74조도 어겨, 헌법 제60조도 어기고 아무런 비준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이양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한국군에 대해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단순히 취약한 걸 넘어서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 사항이라는 겁니다. 국민주권당이 이번에 이런 지점을 다시 지적을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전에도 이 너무 명백한 위헌 사항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실현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해야 된다.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고 주권을 회복하는데 근거를 마련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차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헌재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국가의 안보, 외교, 군사 정책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헌재가 지금 판단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권이 우리한테 있건 없건 그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데 국민이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무슨 권리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군사 주권이라는 거는 나라의 주권인 건데 그 주인은 또 국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제약당하고 와, 있는 것이죠. 이건- 더군다나 주한미군이 전자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부담이 가중되고 그럼요. 있습니까? 재정적 부담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적 부담과 안보적 부담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은 누구라도 절실한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헌재가 이런 식으로 이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삼으면서 위헌인지 위법인지 자체를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위헌 사항이니까. 이게 사실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되면 군 통수권자에게 작전권과 통제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헌법에 명시가 됐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당연히 판단할 수밖에 그렇죠. 없지 네, 않겠습니까?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격을 시비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위헌 여부에 대해서 한 번도 판단하지 않고 매번 각하를 해왔던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사실 12.3 내라는 우리 국민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 윤석열을 이제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런 판결을 한 건데 더 이상 주권에 직결되는 이 전자권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주권자 국민의 명령대로 이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서 전자권을 미국한테 넘긴 것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해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 문제인 건데 지금 우리 정부 보면은 이제 한미연합 훈련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전자권 환수를 위한 조건 중 하나다.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반복적으로 전자권 환수 의지를 표명하고 드러내면서도 이 전자권 환수 문제를 주권의 관점에서 더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미국과 협의해서 혹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의 조건을 충족해서 이룰 수 있는 걸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 군 전시작전권을 70년 넘게 외국군 사령관한테 맡겨온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주권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전범 국가, 패전 국가인 일본과 독일조차도 자국의 군 통수권 전시 작전권을 전적으로 미국한테 맡기진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패전국도 아니고 전범국도 아닌데 왜 그런 주권 침해, 주권 제약을 당한 채로 70년을 살아왔냐는 거예요. 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50개가 넘는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동맹 맺는 조건으로 전자권 이양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안교백 장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엔에 가입한 193개 나라 중에 전자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찾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권은 미국에 맡겨야만 동맹이 유지되고 미국의 승인으로만 전자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그 발상에서 벗어나는 게 1번이다. 전자권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적 결단이자 주권 행사에 대한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까 본 것처럼 법적 요건이라든지 근거는 이미 차고 넘쳐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군사적인 능력도 이미 충족된 바가 오래 전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즉각 환수하고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줘 하면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줘도 아니고 우리 그냥 지금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의 하겠다. 전시작전권 우리가 행사하겠다. 그동안 70년 동안 미국이 행사해왔는데 우리 이제 된다. 능력도 되고 의지도 있고 지금부터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지금 한미가 이 전자권 전환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뭐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합의한 전환 방식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 조건을 한국군이 만족하면 미국이 전자권을 한국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계속 막 늘어나기도 하고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건 조건이 이런 거예요. 네. 첫 번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갖췄는지 시험해 보겠다. 두 번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세 번째,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통과가 어렵기도 하고 기준도 모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요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2발 날아갔더니 트럼프가 우리도 사실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탈락! 전자권 줘. 그러니까 너넨 자격이 없어. 무슨 대응 능력이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까? 그러네요. 본인들도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전략적 인내니 막 하면서 시간만 인내해온 주제에 우리한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전자권을 주겠다? 안 주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시험하겠다면서 이걸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계속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1단계인 기본 운용 능력은 뭐 통과했어. 그럼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을 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 임무 수행 능력까지 평가한다. 이건데 FOC라고 하거든요. 완전 운용 능력. 근데 이 2단계를 검증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이번 한미연합훈련 그 발표한 문건에 보면 FOC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담겨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전자권 환수를 위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을 하는 거야. 이런 명분을 갖다 붙이지만 실제 그 요건인 FOC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검증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실제 이루어지는 거지만 뭐 어떻게 진행되는 절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미국은 애초에 이걸 줄 생각이 지금 없어 보이는 거고 달성할 수 없는 조건, 미국의 입맛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을 내고 있고 한국의 주권 사항을 계속 제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비위를 어떻게 다 맞추면서 전자권을 행사하고 환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유한 주권을 미국의 승인 체제 아래에 묶어둔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몹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 향후에 이제 한반도 전쟁이나 대만 전쟁을 할
건데 미국이 그런 차원에서도 전작권 환수는 빨리 돼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쟁 구상이 실질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죠. 지금 대만 전쟁, 한반도 전쟁을 구상하고 실제 그런 전쟁 행보들을 다양하고 다층적인 측면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한미군이나 미군이 한국 대통령이나 정부, 국방부 장관의 통제에 전혀 따르고 있지가 않다는 거죠. 통제 불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도 몰래 서해에 출격해서 중국에 전투기 막 보내가지고 보내고. 그런 군사 도발을 감행할 거라고 이런 위험한 시기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죄를 하기는커녕 너네 정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한미군이 이런 군사 도발, 전쟁 행보를 막는 것을 온전히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새에 전쟁의 참화에 휘말려 갈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접경 지역에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에 대한 정찰 활동을 감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우리의 허락, 우리의 승인 이런 게 미국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동맹 현대화 말하면서 점점 전쟁으로 폭주를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전작권을 찾아가지고 이 전쟁 해봉보에 제동을 걸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안보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 한미연합훈련 중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뭐 축소 얘기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중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기이니만큼 더더욱. 그래서 연례적 방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엄청난 공격 훈련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었죠.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도 아마 나와서 을지 연습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다.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정전협정 직후에 포커스 렌즈, 뭐 독수리 훈련 이런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미연합사령부 창설되고 팀 스피릿이라고 수십만 명이 참여해서 핵전쟁 연습을 벌이는 대규모의 그 야외 기동 훈련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한미연합훈련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성을 보더라도 매우 공격적이고 북한을 침략하고 정권을 전복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없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 한미연합 훈련이 지금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 프리덤 쉴드 약 10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미 당국이 지금 실기동 훈련 횟수를 줄였다라고 하면서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걸 한 7번 정도 그 발표하면서 막 강조를 했더라고요. 누구한테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염려가 되면.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훈련이 작전 계획 5022에 따라서 지난해 상반기 한미연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훈련도 아마 5022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으로 추정이 돼요. 내용을 보면은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뭐 이른바 참수작전 이런 훈련도 진행이 되고요. 북한의 핵미사일과 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훈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드론 및 전자전 작전이 추가되기도 했고요. 북한의 사이버전, 생화학 무기를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증원하고 전면적으로 이거를 반격해가는 훈련이라든지 중국의 개입에 대응하는 시나리오, 다영역 작전 훈련 등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종합을 해보면 북한을 점령하고 핵시설을 선제 타격,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번 훈련을 벌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훈련 내용만 봐도 맨날 이제 일본을 이웃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 가까이 있는 나라, 예전에는 같은 민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참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목적이
뻔히 보이는 어느 나라가 그런 훈련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정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쳐들어갈 때, 네. 이란 쳐들어갈 때 했던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위험천만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전쟁에 대중국 적대 성격도 지금 더해졌다, 네. 짙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위험천만하고 북한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이제 전쟁 연습인 건데 네. 여기에 대중국 견제 전략, 전쟁 전략까지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네, 제가 보도자료를 좀 읽어드릴까요? 네. 네, 미8군이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번 을지자유의 방패는 조셉 E. 할버트 미8군 사령관의 지휘 아래 상시 전투태세인 Fight Tonight 역량 강화, 한미동맹 현대화 및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조성에 훈련에 준점을 둔다라면서 전군의 군수 및 지속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여전히 미8군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7일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을지자유의 방패가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 지속 지원 체계 제1도련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현대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이 훈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네. 근데 지속 지원 체계라는 것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시 군수품과 병력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전력을 투사하는 핵심적인 군수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1도련선은 일본, 대만, 필리핀을 잇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인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한국에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을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 미국 본토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토에서 먼 거리의 적을 상대하려면 전투력을 얼마나 빨리 재구성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급 물품을 빠르게 전장으로 나를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대중국 전초 기지로 완전히 기능을 해야 된다. 그 연습을 실제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미8군이 이전에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경북 칠곡에 있는 캠프 캐럴 관련 시설을 방문을 하면서 육군의 전력을 신속하게 투사하는 능력이 핵심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국 전쟁이 나면 경북 칠곡이 그 전력 물자를 보급하는 핵심 기지로 기능할 거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중국과의 전쟁,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감수해야 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된 거고 네. 이게 주한미군의 원래 주둔 목적이 한반도 방어 아니었습니까? 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한다. 한미연합훈련도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목적과 전혀 어긋나게 오히려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적극적인 전쟁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원래의 주둔 목적, 원래의 훈련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쟁 행보를 우리 혈세를 들여서 우리가 왜 굳이 해야 되는가? 그쵸. 이런 안보적 부담을 우리가 왜 감수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네, 요한일님도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진짜 이런 마음이거든요, 다들.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너무 우리가 간단한데. 느닷없이 왜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맞냐는 거예요. 지금 안 그쵸. 그래도 왕이 외교부장 지금 방한한다고 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가능하겠습니까?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이어가 주시죠. 네, 뭐 유엔사 이야기도 지난번에 좀 드리긴 했었는데 한 번만 더 언급을 하면 이번 훈련에 유엔사 11개국에서 70명이 참가해가지고 연락체계, 협조 절차, 위기관리 등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정보, 사이버, 우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유엔사가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영역 작전에서 다국적군이 결합해가지고 훈련을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 그 림팩 훈련처럼 항반도에서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하는 다국적 군의 실전 훈련이 펼쳐지는 겁니다. 전쟁 위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유엔사가 원래는
그 정전관리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만 살펴보는 게 유엔사의 본연의 업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마저도 가짜 유엔사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판에 전투 기능을 부활하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여단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반대를 했는데 여단은 한국을 패싱하고 창설을 했죠. 정전관리하는 거랑 그 다른 부대랑 합쳐가지고 여단격으로 그 격상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사를 부활하고 전투 기능을 살려서 여기에서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체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매우 봤었을 때 주시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동아시아 전쟁 확실히 거의 무르익었다.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얘기하게 되네요. 네. 아, 정말 전쟁 위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 동아시아 전쟁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대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이런 데에서 근데 북한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공식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본질상으로 침략 전쟁을 시연하는 것이다. 맞죠. 네,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동원해서 단호한 정당 방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정당 방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이는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재원이라든지 어떤 무기 체계였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고 있는데 북한이 고강도의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국의 어떤 나라의 위협, 안전 이런 것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대응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북한은 매우 공세적인 핵교리를 최근에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징후가 보이면 핵을 사용해서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교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당방위권 행사까지 이야기가 나온 정도면 이 훈련이 얼마나 위험하게 북한이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고 핵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쫄아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해놓고 축소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앞방송에서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웃긴 거죠. 네. 사실 한미연합훈련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뭐 네, 미동도 안 하고 안 하고 한국의 있다가.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다가 트럼프가 다시 축소하려고 했었는데 이러면 축소될 수도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도 그러니까 무슨 너무나 이게 주권모독 아닙니까? 그동안 헌법에 무슨 규정된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을 그렇게 보통 조중동들이 다 대했는데 트럼프 말 한마디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국의 의사만 반영이 되냐는 네, 거예요. 그것만 네. 놓고 보더라도 이 훈련은 한국이 원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아니다. 미국의 필요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치러지는 대북 대중국 적대 훈련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멈춰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맞습니다. 전쟁으로 폭주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가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것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네. 북한의 노동신문이 군사논평원 명의로 발표한 글을 하나 보도했어요.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은 전지구적인 안전 환경을 핵전쟁 폭발의 임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 위협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콜비 정책차관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미국이 핵전략을 억제 사명에서 벗어나서 실전 사용으로 공격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핵전쟁이 안 나는 그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제한적이든 어떤 형태든 실전에서 핵을 사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북한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핵작전 지침을 채택하고 핵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핵전쟁 계획을 논의하고 있지 않냐. 일본에도 확장 억제를 제공해서 핵을 반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거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이려고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에 핵전쟁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제 핵전쟁을 하려고 시동을 건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의 참화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 축소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전면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문제지만 거의 지금 양쪽이 거의 뭐 지금 임계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99도, 100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자칫하면 진짜 전쟁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중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그런 힘을 낼 수 있게끔 미국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게끔 또 광장으로 모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시 위대사관 앞이라고 하니까요. 이후에 또 집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사나의 선을 넘는 사람들 여기서 맞춰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